안녕하세요. 환경행정론 수강생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지요? 황금 연휴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뭐 이제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있긴 한데 그냥 그 집 근처에서 그냥 배회하면서 보냈습니다. 이제 그 오늘 수업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니까 환경 관련 이제 각종 사고들 얘기를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 부분으로서 이제 정책의 개념 얘기 정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 얘기 하기 이전에 이제 뭐 이게 행정학 수업이니까 요즘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부분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 게 이제 그 대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피해를 입었고 이제 뭐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뭐 이제 생활 방향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그 약간 규제가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국립과학관이라든가 박물관 이런 시설들이 이제 오픈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이제 이렇게 느슨하게 이제 규제를 약간 풀고 그러면 이제 국민 개개인에게 이제 그 이렇게 조심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님께서 이제 대구는 이제 피해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제 정부 방침과는 달리 좀 더 강하게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겠다고 이제 방침을 발표했고요. 이 부분까지는 좋은데 지금 약간 논란의 지금 이렇게 지점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좀 이렇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즉, 시민들의 반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정명령을 내려서,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버스라든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뭐, 최대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물겠다. 이런 식의 이제 처벌적 조항을 이제 이렇게 시민들에게 부과하겠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 개인적 견해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은 시민들은 안 그래도 지쳐 있는데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저도 이제 뭐 산책을 자주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향이 인천이기 때문에 이제 뭐 수도권 쪽에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보면 대구 분들이 굉장히 어느 곳에 계신 분들보다도 수도권하고 비교해 보면 마스크 굉장히 잘 쓰고 잘 지키거든요. 근데 거기에 굳이 또 행정명령이라는 그 강제적 수단을 써서 이제 과태료까지 이렇게 수반되는 이렇게 그 법적 규제를 내려야 할까? 이것들을 대구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떠한 게 감정을 가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좀 더 철저하게 지켜달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 법적 규제를 하는 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 기사들이 일부 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구에서도 관련 시민단체들이 이제 행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 라고 났는데 댓글들을 보니까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데, 그러니까 행정 처리가 좀 이렇게 다소 늦었다는 비판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또다시 시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식의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래서 뭐 대구시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행정명령, 강제적 방식으로 그렇게, 네, 그 규제를 강화하는 것, 그러니까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지금 상황에서 이제 바람직한 것인지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시장님 같은 경우, 그런, 대구시 같은 경우, 그런 식의 이제 정책을 행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지역과 달리 굉장히 코로나 사태에서 이제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이렇게 피해를 컸기 때문에 하는 건 염려가 있는데, 이 행정명령 자체가 사실은 그 특히 일반 시민들, 고통을 감내해왔던 일반 시민들에게 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반발이나 부작용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고요. 이제 오늘은 뭐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이제 환경 관련 사고를 얘기했고요. 이제 요번 이제 케이스 얘기할 거는 뭐냐면 이제 지금은 얘기가 끝났고요. 이거는 이제 국방행정, 외교, 안보도 좋고요. 하고 환경 문제하고 얽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굳이 이제 저도 이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제 제주도의 강정마을 청정 지역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새로 이제 해군기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만들게 된 배경 뭐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일본하고 중국이 이제 제주도 남방 뭐 천연자원의 보고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이제 패권 싸움을 많이 하는데 우리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니까 그쪽에 이제 빠르게 대비할 수 있는 기지를 군사 기지를 만들어서 대처하기 위해 좋은 장소는 물색하던 중에 이제 강정마을에 해군 기지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뭐 국익, 안보의 차원, 국방의 차원, 외교의 차원에서는 이제 뭐 군사기지를 짓는 것이 맞겠죠. 맞다고 주장하겠죠. 그게 이제 그 똑같이 행정을 하고 정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제 국방부 종사자라든가 특히 해군이라면 외교 뭐 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만들어야 된다고 그게 국가 이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제 똑같이 정부 부처에서 일을 하지만 환경부서에서 일한다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어떤 생각을? 자, 왜 이슈가 됐냐면 저도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강정마을이라는 곳이 굉장히 청정 지역이에요. 세계 자연유산 보호구역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군 기지를 만들게 되면 이 위대한 자연유산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주도 내에서도 7대 자연공 경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슈도 있어요.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제주도 시민들에게도 제주도 도민들에게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군사기지를 또 짓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상당히. 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이제 항상 환경은 대부분 이렇게 다른 이익하고 부딪히게 되면 밀려요. 뭐 과거의 사례도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해군기지가 들어섰는데 어쨌든 여기가 청정 지역이고, 그러니까 여기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그 멸종위기 동식물도 굉장히 많고, 뭐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 보호구역하고 굉장히 근접해 있고, 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뭐 범섬 이런 것도 근처에 있다고 하고, 뭐 저도 가보진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학적으로도 굉장히 보호할 가치가 높고, 또 이제 그 근처에 사는 주민들 간에 갈등도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해군기지 건설을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극렬하게 대치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의견의 일치도 안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었는데 그 환경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뭐 지역 이슈 뭐 여러 가지가 얽혀져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이렇게 짓는 걸로 결정이 나긴 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이제 환경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지역입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사안이죠. 뭐냐면 밀양 송전탑입니다. 이것도 이제 환경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압 송전탑을 건설을 하는데 뭐 영상을 보고 하면 더 좋겠지만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지상으로 이제 그 전봇대로 생각하면 돼요. 고압에 아주 센 전류가 흐르는 송전탑을 건설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 근처에 사는 주민들에게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충청도 지역에 먼저 송전탑이 건설된 지역, 그런 식으로 이제 지역의 이제 주민들을 보니까 뭐 암이라든가 각종 치명적인 질병의 발병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송전탑 근처에 살게 되면 이 송전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유해 물질이 있겠죠. 전자파를 비롯한 이러한 물질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의 건강이 해가 오냐 아니냐 연구가 진행됐는데 어떠한 연구들은 이 송전탑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건강이 훼손된다라는 논문이 있고요. 어떠한 논문은 이 송전탑과 사람들의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건강과는 관련이 없다는 논문이 양쪽이 병행해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시설이 우리 집 앞에 우리 집 근처에 오는 거를 그렇게 건설되는 걸 찬성하겠습니까? 당연히 반대하겠죠. 결론은 모른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거를 만들 당시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송전탑이 지상에 이렇게 집 근처에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건강에 해롭다라는 논문을 인용해서 이제 절대 지상에 우리 지역 근처로 송전탑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아니다. 이거 건설해야 된다. 정말 필요하다. 다른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 우리 생활에 필요하다. 원활한 전기 공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송전탑 건설과
그 사람들의 건강과는 관련이 없다. 라고 하는 논문을 인용하면서 부대꼈어요. 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연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문제가 되는 거죠. 또한 진짜 자연환경적인 문제를 얘기하면 이 송전탑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면 산림자원이라든가 각종 그러니까 산을 망가뜨리면서 들어서는 거예요. 들어서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전력에서 이제 건설을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대안을 제시했어요. 이거를 뭐냐면 지상으로 건설하지 말고 지하 땅속 깊은 곳에 송전선을 묻으면 어떠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난전은 난색을 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 문제죠. 비용이 많이 드니까 난색을 표했는데 차라리 그냥 그 비용을 들여가면서 했으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지 않았어도 됐을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비난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한국전력에서 이 송전탑 건설을 진행할 때 이제 어느 곳에 있냐? 도시 지역에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젊은 분들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소식을 빠르게 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송전탑 시설을 지은 게 아니에요. 산 지역, 그다음에 농촌 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이렇게 송전탑을 이렇게 건설해 뺐습니다. 그럼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건설 계획에도 확립되고. 물론 형식적으로 다 거쳤어요.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도 거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송전탑이 가는 곳에 살고 있던 나이가 많은 주민들은 SNS도 잘 모르고 인터넷도 모르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항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도 많이 했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이제 제가 알고 2분이나 3분 정도의 어르신들이 이제 목숨을 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업도 중단이 되고 여러 가지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 파괴도 되는 거죠. 지상에다 이렇게 흉물스러운 시설을 건설하게 되면서. 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환경뿐만 아니라 그 지방 간의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밀양에 고압 송전탑을 건설해서 전기를 이제 원활하게 공급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 갈까요? 그 밀양이나 대구 경북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부울경 지역, TK 지역, 영남권 지역에 전기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만 그게 지어진 걸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기를 훨씬 더 상대적으로 많이 쓰는 그렇지만 생산을 많이 덜하는 수도권 지역의 전기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고압 송전선 탑을 지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런 거죠. 혜택은 수도권 사람들이 보고 피해는 이 지역 사람들이 보게 되는. 이거 어떻게 나눌 겁니까? 지역 갈등도 얘기됐었거든요.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문제가 그런 거예요. 주로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이쪽 동해안 쪽에 몰려 있잖아요. 동남권에 몰려 있는데 여기서 생산된 전력이 다 남아요. 여기 그 지역만 위해 생산하는 게 아닌데 그 생산을 해서 수도권으로 보내요. 근데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 그러고 일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피해는 누가 보전하는 입죠? 그 지역의 주민들만 있습니다. 적절히 보상이 될까요? 충분치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 혜택은 수도권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피해는 그러니까 혜택은 많은 사람에게 넓게 분포되지만 피해는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환경 문제로서 사회 환경 문제 몇 개 볼까요? 이제 자주 논란이 되는 건 새집증후군 얘기 많이 나오죠. 새집증후군. 이것도 이제 수업을 하면 영상을 보고 얘기할 텐데 새집에 들어가면 이제 그렇게 도배도 새로 되어 있고 페인트실도 새로 되어 있고 하면 그렇게 유해 물질이 많이 나오는데요. 톨루엔, 벤젠, 몰라난 여러 가지 이렇게 있대요. 포름알데히드가 가장 유명하죠. 이제 그게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이나 아기들한테 치명적이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새집에 들어가기 전에 뜨겁게 히터를 틀어놓고 며칠간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환기를 시키고 어쩌고 해서 이제 유해물질을 빼고 들어가라면 어쩌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새집증후군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새집에 들어가지 말고 지어진 지 3년, 2, 3년 이상 된 집을 찾아 골라 들어가라. 가급적 새집보다는.
특히 이제 본인이 이제 알레르기 질환이 좀 심하다, 알러지가 좀 있다 그러면 그런 걸 굉장히 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그 난방을 빵빵하게 뭐 이렇게 하루 종일 틀어놓고, 그래서 이제 그 유해물질이 쭉 빠져나가게 해놓고 이제 환기시켜서 유해물질 빠져나간 이후에 뭐 그 집에 들어가라, 뭐 지어진 지 꽤 된 집에 들어가라,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집을 지을 때 이제 화학물질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우리 뭐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킨다고 합니다. 사회환경 문제고요. 또 이제 중요한 문제, 층간소음이죠. 층간소음 문제 굉장히 큽니다. 어마무지하죠. 어마무지하죠. 저는 이제 무뎌서 이제 층간소음 문제 뭐 이렇게 신경 안 쓰는데, 윗집에서 저도 말씀을 드리면, 윗집에서 찾아왔어요. 두드리고 찾아와서 뭐 이렇게 과일이라는 거 주고 가더라고. 애기하고 같이 왔어. 애기하고. 보니까 애기는 한 대여섯 살 돼 보이고 한 애는 한 두세 살 돼 보여요. 와서 배꼽 인사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뛰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왔어요. 근데 뭐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감하신 분들은 되게 이걸로 인해 고통을 겪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대구 이사 오기 전에 인천에 살 때는 그 필로티라고 그러죠. 1층이 없는 2층 집에 살았어요. 아기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뛰어도 뭐, 네. 원래 사실은 뛰게 되면 위로도 소음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윗집에서 탓을 하지 않으니까 별로. 그 밑에 집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뛰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7층에 살다 보니까 이제 좀 뛰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나이도 좀 들어서 많이 안 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한참 뛸 나이에 이제 2층에 살면서 행복했었는데, 이 층간소음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 네, 심한 경우에는 뭐 이렇게 말다툼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칼부림도 나고 살인 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합니다. 폭력, 살인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이런 것들 이제 대표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사회 환경 문제, 우리가 이렇게 다닥다닥 모여 살면서 이제 문제가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뭐 사회 환경 문제, 빚공해예요. 빚공해. 네, 빚공해입니다. 빚공해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여기는 사실은 뭐 빛공해가 그렇게 심한 것 같지 않아요. 대도시 지역, 특히 수도권은 굉장히 심해요. 심합니다. 심해요. 그러니까 밤에도 불야성이라고 그러죠. 불이 안 꺼져요. 그러면 이게 불이 안 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 숙면에 방해가 되겠죠. 수면 장애 오겠죠. 뭐 수면 장애. 그리고 이게 그래요. 우리한테만 피해가 오는 게 아니라 생태계에도 피해가 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뭐 철새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낮과 밤이 다 밝으니까 이동 경로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농작물도 이게 낮인지 밤인지 헷갈리니까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밤에 너무 밝으면 실제로 이제 천문학자들이 별 관측할 때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해요. 네. 해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생태계 전반에, 그러니까 밤에는 어두워야 되고 낮에는 밝아야 되는데, 밤에도 밝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상현상이 발생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예, 그쵸. 우리의 그 과도한 사회활동이 만든, 네, 환경공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이슈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의 특성을 일반적으로 볼까요? 근데 이게 환경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해결이 굉장히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복잡합니다. 이 환경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원인이 뭔지 파악하기 너무 힘들고요. 누가 원인 제공자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비교적 피해자는 명확해요. 근데 피해의 크기를 이렇게 숫자로 측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원인 제공자들, 원인이 뭔지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 첫 번째 특성, 네, 복잡하다. 정확한 인과관계를 알 수 없다예요. 반드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불확실성입니다. 예측이 어려워요. 언제 어떻게 이 환경 문제가 발생할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제 미세먼지 예를 들어볼까요? 중국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예를 보면 이런 거예요. 뭐 과학적으로 지금 밝혀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 정말 중국이 원인인지, 그 다음에 네, 언제 뭐 어느 시점에 이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 정확히 잘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불확실성, 인과관계 측정이 불가능한 것, 복잡성 이런 것들이 보면 환경 문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정책 얘기 좀 해보죠. 정책. 제가 이제 지지난 시간인 것 같은데 환경 행정이냐 환경 정책이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정책의 측면이 강하다. 행정은 사실은 약간 고전 개념으로 있는 것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잘못한 것을 이렇게 벌 주고 규제하는 거예요. 근데 정책은 좀 더 능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이러는 것들이 정책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과거의 환경 이슈에서는 행정의 개념이 붙었던 이유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환경 오염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면 그걸 하지 마 하면은 벌 줄 거야, 규제할 거야, 벌금을 때릴 거야. 이걸 못하게 막는 개념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이란 말이 뒤에 많이 붙었어요. 환경 행정이다.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이렇게 붙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팔러시를 붙입니다. 뭐냐면 이제 오염시키지 마. 오염시키면 뭐 이렇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거야. 이런 걸 넘어서 지금 뭐냐면 이제 나빠진 자연환경, 사회환경 어떻게 하려고 해요? 더 좋게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environment, 환경 뒤에 팔러시가 붙어요. 그래서 좀 더 능동적인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책은 도대체 뭘까요? 뭐 정책학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네. 여러 학자들이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책은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도 정책이 있어요. 정책이 있는데 근데 이제 행정에서의 정책, 행정학에서의 정책은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한 일련의 행동 방침 혹은 계획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한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공공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욕구 해결을 위한. 근데 어떤 게 공공 문제냐? 되게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만 얘기하면 이 공공이라는 것, 국민, 공공, 퍼블릭이 서로 각자 개개인이 바라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러니까 다릅니다.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떠한 걸 하기 원하느냐에 따라서 국민 개개인이 하고 싶은 게 달라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국민들과 어떤 집단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어떠한 집단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래요. 근데 이게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 다 해결해 주면 돼. 예산이 되고 자원이 되는 한에서. 근데 어떠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A라는 집단은 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B라는 집단은 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는데 둘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할 거야? 두 번째, 예산이 모자라. 자원이 모자라. 그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 어떻게 할 거야?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의 문제, 개인의 이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하려는 방침이나 계획이 정책이에요. 그러면 그 정책을 시행하는 주체는 그럼 누가 될까요?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가 주체가 될까요? 기업입니까? 개개인입니까? 아닙니다. 정부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기본적으로 이제 주체가 되겠죠. 즉, 정책을 결정하는 어떠한 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걸 결정하는 주체는 정부예요. 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입니다. 그래서 정책은요. 권위가 있는 결정의 산물이에요. 정부는 권위가 있잖아요. 권위가. 그렇죠? 권력이 아니고 권위라고 표현하는 게 권위.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행사하는 권위가 아니라 국민들이 이렇게 권위가 있다고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그 바람직한 권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정책 결정은 권위 있는 결정의 산물입니다. 토마스 다이런 학자가 있어요. 그 다이런 학자가 이제 정책을 정의할 때 이제 아까 이제 제가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하려는 일련의 행동 방침, 계획을 정책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정책이지만 다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부가 행하기로 한 것도 어떠한 것을 행동하기로 하는 것도 정책이지만 행하지 않기로 한 것도 정책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떠한 예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찾기가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저는 사실은 이제 환경 전공이 아니고 이제 뭐 사회 정책이나 복지 정책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어떠한 정책적 이슈가 있는데 이거 당장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연금 문제입니다. 공무원 연금 문제가 한동안 그리웠었어요. 그러니까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군인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을 이제 혜택을 줄여야 됐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시민단체라든가 뭐 학계 전문가라든가 주장을 해. 근데 그러면 그게 이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거야.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공무원들 월급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들의 세금 아닙니까? 근데 S 외면해요. 행하지 않기로 해. 왜? 연금 액수를 줄이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고양이 목에 자기 목에 방울 다는 거예요. 고양이라고 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그리고 그걸 바꿀 때 이제 국회가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데 국회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 정부하고 국회는 같이 이제 협력을 해야 국회도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고 정부도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데 국회도 애써 외면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데 이거를 뭐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의 혜택을 줄이자고 한다? 그러면 협조가 잘 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한동안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학계에서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자, 군인 연금을 개혁하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 한동안 정부의 방침이 뭐였냐? S 외면하기, 행하지 않기예요. 행하지 않기 이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다이의 말대로 정부가 행하지 않기로 한 사안들도 정책의 범주에 들어가요. 외면하는 거죠. 이렇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것도 좋은 뭐 정책의 방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의 행정부들, 정부사들을 보면 기업이 뭐 해달라고 요구하면 이건 정책에 반영해서 바로바로 해주는데 일반 힘없는 서민들이죠. 노동자들이 요구하면 흘려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업, 경영층, 그러니까 힘 있는 경제인들이 요구하면 바로바로 들어주고 국익을 위해, 공익을 위해 중요해. 그렇지만 노동자들이 그 권익보, 뭐 이렇게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뭐 해달라고 하면 그냥 뭐 네. 흘려버렸죠. 과거의 사례도 굉장히 많았죠. 예전에 군사정부 시절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경제 발전 위주의 정책을 추구했고 환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경제 발전을 위해 뭐뭐 해주십시오 하면 정책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나와요. 행동 방침이나 지침이 나오는데 환경 관련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식은 하지만 다음에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이것도 이제 정책의 일종이에요. 네. 그래서 환경 정책은 뭘까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책 살짝 한번 읽어볼게요. 환경 정책은 공공 문제예요. 환경 문제, 공공 문제예요. 그래서 환경 정책이 중요한 거예요. 공공 문제 하나인 환경 문제의 해결과 현 상태의 환경을 유지하는 측면은 행정의 측면이다. 근데 개선, 정책의 측면이죠. 개선하려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중앙 및 지방 정부 다입니다. 정부가 결정한 행동 방침이라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 정책이에요. 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환경 정책에 이렇게 가시적인 양태는 뭐가 있냐? 환경 관련 법규, 환경 관련 예산,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 관련 각종 계획들. 그 다음에 실제로 일을 해야 될 환경 관련 행정 조직, 환경부가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포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그래서 환경 문제가 공공 문제이기 때문에 뒤에 행정도 붙일 수도 있고 정책이라는 말도 붙일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아마 행정하고 언론하고 이제 겹칠 것 같아요. 내용이 이제 그 행정에서 이제 뗄 수 없죠. 정부 실패, 시장 실패 얘기를 할 거예요. 특히 이제 시장 실패, 정부 실패 조금 다를 거고요. 시장 실패, 그러니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이 필요한 거고 정부가 필요한 거라는 논리가 이제 상당히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